에어 뉴질랜드 1100편 취소, SAS 스칸디나비아 1000편 취소. 돈을 내도 비행기가 안 뜨고 있어. 항공료 가격이 2배로 뛰었어. 미국행 왕복 유류 할증료만 60만 원이 추가됐고, 델타 항공은 한 달 연료비만 4억 달러가 더 나갔어. 근데 이 아수라장 속에서 전 세계가 딱 하나의 나라만 쳐다보고 있어.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한국이 세계 항공료의 29%를 쥐고 있거든? 대체 왜 이 난리가 난 건지 처음부터 얘기해 볼게.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들어봤어? 세계 석유의 목구멍이라고 불리는 곳이야. 지도를 보면 이란이랑 오만 사이에 아주 좁은 바닷길이 하나 있거든? 중동에서 뽑아낸 기름이 전 세계로 나가려면 반드시 이 통로를 지나야 해. 사우디, 이라크, 쿠웨이트에서 나오는 원유가 전부 여기를 거쳐가는 거야. 근데 이 목구멍이 막혀버렸어. 막히자마자 항공유 가격이 폭발했어. 배럴당 88달러 하던 게 200달러를 넘겼어. 항공사 입장에서 생각해봐. 비행기 한 대를 띄울 때마다 어제의 2배가 넘는 연료비를 내야 하는 거야. 이걸 견딜 수 있는 항공사가 어디 있겠어? 뉴질랜드에서는 비행 취소로 갑자기 발이 묶인 사람이 4만 4천 명이야. 공항에 나왔는데 비행기가 안 뜬다고 통보받은 거지. 유나이티드 항공 CEO가 직접 나와서 말했어. 지금 가격이 유지되면 연간 110억 달러가 추가로 나간다고. 우리 돈 15조 원이 넘는 돈이 순수하게 연료비로만 증발하는 거야. 미국 대형 항공사가 이 정도면 나머지는 말할 것도 없어. 델타 항공은 3년 만에 분기 적자를 기록했어. 여기서 끝이 아니야. 중국이 3월 초에 정제 석유 수출을 전면 제한해버렸어. 중국도 자기네 쓸 기름이 부족하니까 밖으로 안 내보내겠다는 거지. 세계 시장에 풀릴 기름이 확 줄었어. 미국도 사정이 안 좋아. 캘리포니아에서 대형 정유소 2곳이 문을 닫으면서 정제 능력이 18%나 빠졌거든. 기름을 만들 수 있는 곳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거야. IEA 발표를 보면 전 세계 해상 항공유 공급량의 20% 이상이 증발했어. 하늘을 날아야 하는 비행기 5대 중 1대분의 기름이 통째로 사라진 거야. 이게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야. 올여름에 해외여행 계획 잡고 있으면 직접 체감하게 될 거야. 비행기표 자체가 비싸진 게 아니야. 항공사가 감당 못하는 연료비를 승객한테 넘기는 구조거든. 아까 말한 유류할증료가 바로 그거야. 항공사 입장에서는 기름값이 올라도 비행기를 안 띄울 수는 없으니까 그 부담을 표값에 얻는 거지. 가족 넷이 해외여행 가려면 유류할증료만으로 수백만 원이 추가되는 상황이야. 비행기 값이 아니라 기름값 때문에 여행을 못 가는 시대가 온 거야. 근데 진짜 무서운 건 이게 단순히 기름값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이 아수라장에서 전 세계가 딱 한 나라만 쳐다보기 시작했어. 근데 그 나라가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야. 그 나라가 한국이야.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 이거 처음 들으면 말이 안 되잖아? 석유가 펑펑 나오는 사우디도 아니고 셰일 혁명을 일으킨 미국도 아닌데 하늘이 멈춘 이 판에 왜 전 세계가 한국을 쳐다보냐고. 근데 숫자를 따라가 보면 납득이 돼. 한국의 하루 원유 정제 능력은 336만 배럴이야. 세계 5위인데 이게 7년 연속이거든? 여기서 재밌는 비교가 하나 있어. 미국이 한국보다 정제 능력이 5.4배 크기네. 근데 미국 인구가 6.3배나 많아. 그러니까 인구 대비로 따지면 한국이 오히려 미국을 앞서는 거야. 자기네 국민이 쓸 기름만 만드는 게 아니라 남의 나라한테 팔기름까지 넘치게 만들어내는 나라라는 뜻이지. 근데 진짜 핵심은 따로 있어. 한국이 수출하는 항공유가 전 세계의 29%야. 세계 1위. 지금 전 세계 하늘을 날아다니는 비행기 10대 중 3대는 한국이 만든 항공유로 뜨고 있다는 거야. 이게 얼마나 압도적이냐면 미국이 해외에서 사오는 항공유의 71%가 한국산이야. 캘리포니아나 하와이 같은 미국 서부로 좁히면 이 비율이 85%까지 올라가. 사실상 한국 없이는 미국 서부공항이 돌아가지 않는 구조인 거야. 호주도 마찬가지야. 호주가 수입하는 석유 제품의 25%가 한국에서 간 거거든.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이 규모가 더 선명해져. 2024년 기준 한국 석유 제품 수출액만 479억 달러야. 나라 전체 수출의 7%가 기름 장사인 거지. 반도체, 자동차에 이어 한국 수출 3위가 정유라는 소리야. 근데 우리 대부분은 이걸 몰랐어. 이쯤 되면 궁금해지잖아. 기름이 한 방울도 안 나는 나라가 대체 어떻게 이런 위치까지 올라간 건지. 비밀은 지상의 유전이야. 한국 정유사들이 가지고 있는 고도화 설비라는 건데 쉽게 말하면 이거야. 원유를 정제하고 나면 무거운 찌꺼기가 남거든. 보통 나라들은 이걸 값싸게 처분하거나 그냥 버려. 근데 한국은 이 찌꺼기를 다시 한번 가공해서 휘발유, 경유, 항공유 같은 고급 기름으로 바꿔버려. 같은 원유를 넣어도 더 비싼 기름이 더 많이 나오는 거지. 땅을 파지 않아도 기름이 나오는 유전. 그래서 지상의 유전이라고 불러. 게다가 항공유는 아무나 못 만들어.
비행기가 1만 미터 상공에서 얼어붙지 않으려면 빈결점이 영하 47도 이하여야 해. 거기에 부식 방지, 동결 방지, 산화 방지 첨가제까지 정밀하게 배합해야 하거든. 그냥 원유 끓여서 뽑아내는 수준이 아니야. 미슐랭 요리처럼 레시피 하나하나가 기술력인데 한국은 이걸 세계에서 가장 잘 해내고 있어. 수십 년 동안 쉬지 않고 갈고 닦은 결과야. 이 정도면 한국이 왜 세계 항공유 시장의 중심인지는 이해가 됐을 거야. 근데 기술력과 규모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 한국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60년 전으로 돌아가 봐야 해. 1964년. 아무것도 없었어. 기술도, 자원도, 경험도. 요리를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미슐랭 레스토랑을 차린 격이야. 울산에 대한유공사라는 이름의 정유공장 하나를 세웠는데 하루 생산량이 고작 3,500배럴이었어. 지금 하루에 336만 배럴을 정제하는 나라의 1000분의 1. 기술자도 턱없이 부족했고 기름을 정제해본 경험이라고 할 만한 건 아무것도 없었어. 원유는 한 방울도 안 나오니까 전부 밖에서 사와야 했고 그야말로 맨 땅의 헤딩이었지. 자원도 없고 돈도 없는 나라가 석유 산업을 하겠다? 누가 들어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어. 그래도 멈추지 않았어. 울산 공장은 3,500배럴에서 35,000배럴까지 설비를 키웠어. 10배, 겨우 몇 년 만에. 1967년에는 호남정유가 설립돼. 지금의 GS칼텍스야. 1969년에 여수의 두 번째 공장이 가동되면서 울산 하나에 의지하던 한국 정유산업에 새로운 축이 생긴 거지. 공장 2개짜리 나라. 규모로 보면 아직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방향은 잡혔어. 근데 여기서 한 방을 맞아. 1973년 오일 쇼크. 원유 가격이 배럴당 2.59달러에서 11.65달러로 튀어올랐어. 4.5배 폭등. 기름을 전량 수입해야 하는 나라한테 이건 직격탄이야. 보통은 여기서 쓰러져. 공장 문 닫고 포기하는 게 합리적인 판단이거든. 6년 뒤인 1979년에는 2차 오일 쇼크까지 터졌어. 연속으로 2번 맞은 거야. 근데 한국은 오히려 몸을 키워. 역발상이었어. 전 세계가 기름값 때문에 난리인데 한국은 거꾸로 남의 원유를 받아서 고급 기름으로 바꿔주고 돈을 버는 장사를 시작한 거야. 정제 기술 자체를 수출 상품으로 만들었지. 원유가 없으니까 기술로 승부를 본 거야. 이 전략이 먹히면서 SK에너지, GS칼텍스, S오일, HD현대오일뱅크, 한국정유 4사 체제가 완성돼. 4개 회사가 한반도 위에서 울산과 여수를 거점으로 쉬지 않고 기름을 정제하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이 4회사가 60년 동안 멈추지 않고 뭘 했냐면 S오일은 샤이 프로젝트라는 데 구조 2,580억 원을 쏟아부었어. 원유에서 바로 고부가 석유화학 제품을 뽑아내는 시스템이야. SK에너지 울산 공장은 단일 공장 기준 세계 최대 규모의 정유화학 복합시설이 됐어. 하나의 공장이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거야. HD현대오일뱅크는 한 발 더 나가서 국내 최초로 친환경 비행기 연료인 SAF 수출까지 해냈어. 지금의 하늘만이 아니라 미래의 하늘까지 준비하고 있는 거지. 이쯤 되면 이런 생각하는 사람 분명 있을 거야. 이거 국뽕 아니냐? 근데 숫자가 말해주는 거야. 세계 항공유 시장 점유율 29%는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야. 미국이 수입하는 항공유의 71%가 한국산이라는 건 미국 에너지정보청 공식 통계고, 캘리포니아랑 하와이로 좁히면 그 비율이 85%까지 올라가. 호주도 석유 제품 수입의 25%를 한국에 의존하고 있어. 이건 자랑이 아니라 구조야. 60년간 쌓아 올린 기술과 설비가 만들어낸 결과야. 3,500배럴짜리 공장 하나로 시작한 나라가 60년 만에 전 세계 하늘의 29%를 책임지는 나라가 됐어. 근데 이 60년짜리 무기가 앞으로도 계속 통할까? 사실 꽤 무서운 변수가 남아있어. 이 무기를 지키려면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어. 근데 이 무기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어. 한국이 쓰는 원유의 69%가 중동에서 와. 그리고 그 원유의 99%가 지금 막혀있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야 돼. 아무리 세계 최고의 정제 기술을 갖고 있어도 원재료가 안 들어오면 공장을 돌릴 수가 없는 거야. 그래도 옆 나라를 보면 한국은 나은 편이야. 일본은 중동 의존도가 95%거든? 거의 전량이야. 호르무즈 해협의 가장 취약한 나라 1위가 일본이고 2위가 한국인데 일본은 여기에 사우디 원유 가격 84% 폭등까지 맞았어. 엔화 가치마저 역대급으로 떨어진 상태에서 이중으로 직격탄을 맞은 거지. 결국 일본은 국제에너지기구 결정도 안 기다리고 혼자서 비축유를 풀기 시작했어. 그만큼 다급한 거야. 한국은 어떨까? 비축유가 208일분 있어. 약 7개월을 버틸 수 있다는 뜻이야.
중국이 78일분, 2달 반 남짓인 거랑 비교하면 꽤 넉넉한 편이지. 그리고 중동만 바라보지 않겠다는 움직임도 이미 시작됐어. 미국산 원유로 대체하면서 나이지리아, 가나, 캐나다까지 수입선을 넓히고 있거든?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야. 봉쇄가 풀려도 새로운 리스크가 기다리고 있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모든 선박한테 통행료를 매기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거든? 세계 석유의 목구멍을 잡고 돈을 받겠다는 거야. 2주 휴전이 선언되긴 했지만 IATA는 항공유 공급이 정상으로 돌아오려면 수개월은 걸릴 거라고 봐. 유럽 상황도 빠듯해. 영국은 항공유 재고가 3개월분이고 프랑스랑 아일랜드도 8개월분밖에 안 남았어. 결국 당분간 전 세계가 한국한테 기댈 수밖에 없는 구조야. 여름 해외여행 계획하고 있어? 유류 할증료는 당분간 내려올 기미가 없어. 이게 지금 네 지갑에 직접 닿아 있는 이야기야.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가 60년 동안 기술을 갈고 닦아서 지금 전 세계 하늘을 먹여 살리고 있어. 이건 우연이 아니라 구조야. 근데 이 구조가 계속되려면 우리도 이 흐름을 알고 있어야 해. 구독 눌러두면 돈의 흐름이 바뀔 때마다 가장 먼저 알려줄게.